사태가 걷잡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에 고법에서 즉각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시작할 모양인데요. 이걸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을 통해서 이게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좀 다급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이재명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하는 중에 완전히 국민들이 뒤통수를 맞아 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사태라고 규정하십니까?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희대가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고는 이 사태를 만들어낼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계엄 선포했을 때 대법원장으로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했어야 되거든요. 일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이 뭘 말하느냐?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사전에 공감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임명한 그 대법관들이 다 이번에 찬성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알았다기보다는 이제 비상계엄이 생기고 난 뒤에 뭐 이럴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줬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그렇게 예. 볼 수도 있죠. 예, 네. 예. 자, 그런 것이고. 저는 추측하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어저께 대법원에서 저렇게 이제 10대 2로 자, 항소심 무죄를 유죄로 바꿔 버렸습니다. 그것은 정치 또는 대선에 개입한 것이 확실하다고 이제 보시는 거고. 확실하죠. 예. 그것은 이제 우선 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행태예요. 조희대의 행태를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우선 선거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라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 정당에 적어도 제1당의 대통령 후보를 못 나오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은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죠. 예. 그건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희대는 결코 공직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공직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이미 법원에 또는 국회에 인사 운영에 관한 기본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오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무서우니까요. 무서우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 기득권 세력의 강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이번에 이재명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쪽에서 보면. 성공 최대한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란의 동조자니까 자기도 수사하면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그래서 조희대도 수사해야 됩니다. 예. 수사해보면 어떤 내통이 있을 거라고요. 저 사람이 전화기를 바꾸지 않은 한 저 예. 사람 수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조희대가 저렇게 움직였던 것에는 배후에 누군가가 있고 여기에 기획자가 구체적으로 활동을 했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니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연루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 계엄에. 자, 그러면 이재명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빼앗길 것이 있다. 그렇죠. 지키지 못할 것이 있다. 조희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조희대는 사후적으로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그 특검을 통해서 다 수사할 것이다. 그럼 자기도 걸릴 것이다. 이것이 무서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게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은 워낙 제가 의심병이 많아서 맞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의심을 거듭하다 보면 맞아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지금 그 대법원장이 한 것은 위법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네. 규정도 위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죠. 뭐든지 할 수 있다. 고등법원 쪼고 그리고 다 쪼아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관에게 압박을 행사하는 것은 그거는 뭐 아주 중대한 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행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체계에 뭐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선을 치르지 못하도록 이재명 후보를 막아버릴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우려를 하십니까?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핵해야죠.
탄핵을 해야 한다. 야, 어제 이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예, 예. 아, 얘네들이 사람이 아니로구나. 예.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예. 설마 사법부까지 이렇게 됐겠느냐라는 생각을 그럼요. 했던 거 사실이죠. 그렇죠. 설마 그래도 윤석열은 내가 사람이라고 보지 않지만 예. 그래도 법관으로서 대법관을 하는 사람이 그래도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거기에 그러면은 동참했던 10명의 대법관은 또 뭡니까? 똑같은 놈들입니다. 똑같은 놈들이다. 그럼 대법원이 썩어버렸다. 썩은 거죠. 썩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도 있습니까? 예, 아주 100% 썩은 것이 이번에 확연히 드러난 거죠. 예. 양승태는 저리 가라요. 예. 양승태는 그래도 양심이 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아예 양심이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래서 어제 생각한 제 생각은 사법 개혁이 없는 사법 민주화가 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허구다. 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검찰 개혁 반드시 한다, 검찰청 해체한다, 뭐 이렇게 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법부도 해체해야 됩니다. 범위 안으로 들어와 있고 그렇죠. 해체해야 한다. 대법원을 해체해야 됩니다. 대법원을 해체해야 된다. 너무 좀 많이 나간 거 아닙니까? 많이 나간 대법원을 거 어떤 아닙니까? 식으로든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개혁하는 것이 해체하는 겁니다. 개혁하는 것이 해체하는 것이다. 지금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적당히 해서는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습니다. 자, 왜 사법민주화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는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우선 이건 1930년대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라인홀드 니버가 쓴 책이 있어요. 굉장히 세계적인 명저인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1932년에 라인홀드 니버 그 신학자가 쓴 책인데 개인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다 도덕적이에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거거든요. 개인이 사회에 나가서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의 일원이 되면 그 사람은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변해서 사회 전체가 비도덕적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 그게 193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그 유명한 그 저서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개인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화돼 있어요 지금 사법부가? 사법부가 독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사법부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독일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를 경험한 독일의 지식인들이 사법부를 완전히 다 해체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럼 재구성을 했습니까? 5개의 대법원으로 나눴죠. 예. 법원을 기능별로 5개로 나눴습니다. 분야별로 나눈다. 분야별로 나눈 거죠. 예, 예. 기능별이라는 게 그거죠. 예. 일반 그 민형사 하는 데 하고 노동하는 데 있고 그다음에 이 사회라는 게 우리 일반 생활에 관련된 보험과 관련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법원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법원이 있습니다. 재정법원은 관세뿐만 아니라 큰 기업들의 법인세 같은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예요. 네. 거기가 그게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5개로 나눠져서 대법원이 다 분리돼 있습니다. 예, 예, 완전히 분리돼 있고요. 지역으로도 분리돼 있습니다. 예. 통독 이후에 동독 지역에 2개의 대법원을 보냈어요. 예. 완전히 분권했습니다. 그러면 기능적으로 분리가 돼 있고 그리고 지역도 다 다 분리돼 분리돼서 우리로 치면 서울 같은 데서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다 해서 상고심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다. 독일에서는 그런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런 일이 어떤 식으로든 제압이 되고 나면 네. 대한민국 대법원을 개혁이 아니라 해체하는 해체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 검찰 해체 수준으로 해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대법원의 대법관이 독일로 말하면 그 분데스리히터라고 그러는데 연방 대법원 거기에 있는 대법관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30명이 넘습니다. 네. 330명. 그러니까 그리고 법원 행정처 같은 조직이 없어요. 예,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 대법관이 한 330명이 된다는 그렇죠. 것이고 우리처럼 13명 플러스 1명의 대법원장이 독식하고 그 13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이 방식은 그렇어요. 지금처럼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대선 후보 또는 대통령 당선자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것도 선출되지 않은 그렇죠. 임명직 공직자가 그렇죠.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이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법비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사법 카르텔의 제일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이들은 국민들이 저렇게 하면은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따라갈 수 있다고. 자기네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예. 누구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국회가 자기 권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회복해야 한다. 예. 지금 우리 민주적 정당성, 합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국회입니다. 예. 나머지는 다 머슴들이에요. 일꾼들이에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 기능이라는 게 독일어로 얘기하면 페즈에능이라 해서 화해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사회는 다툼이 있잖아요. 네. 그 다툼을 화해롭게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화해하도록 만드는 기능이 사법 기능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우리나라.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으니까 다시 고법 가서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따르자라고 네. 하는 것은 네. 맞는 거 아닌가요? 자, 이걸 아예 무시하고 그러면 다 지금부터 다 탄핵해. 고법 판사부터 탄핵하고 대법관도 다 탄핵해. 이런 것들은 절차를 안 지키면 안 지키는 즉시 탄핵하라는 거예요. 저는 예. 항상.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 탄핵이라는 게 그냥 징계 절차거든요. 예. 징계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왜? 잘못했잖아. 예. 그런데 다시 그 헌법재판소가 다시 보내잖아요. 또 탄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결정했던 저건은 네. 자 10대 2로 파기환송이다 유죄 취지로 보냈단 말이에요. 저것은 탄핵 사유가 탄핵 사유가 되죠. 탄핵 사유가 됩니까? 되죠. 어떤 근거로 됩니까? 아니 절차를 안 지켰잖아요. 규정 예.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규정을 다 어겼다고. 대법원의 내규를 그렇죠. 지키지 않고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어겼단 말이죠. 예, 예. 그거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용납하면- 회사에서도 그런 놈이 있으면 당연히 징계 처분합니다. 예, 예. 그런데 뭐예요 이게? 그 내규라는 것은 법이 아니고 내부 규칙이어서 그것도 지켜야죠. 그것도 지켜야 하는데 당연히 그것도 탄핵 지켜야죠. 사유로 보고 탄핵을 지켜버려야 한다. 탄핵은 그냥 징계니까. 예, 예. 징계 처분해야죠. 그러면은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탄핵을 해버리면 네. 혹시라도 네.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네. 좀 중도층 이탈이나 역풍이 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나오죠. 지금 뭐 패턴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네.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네. 조금이라도 비리와 불법 행위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즉각 탄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처음부터 탄핵의 일상화. 국회가 자기 권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것도 법 위반과 사안의 중대성 두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심지어 한덕수도 탄핵이 됐는데 결국 헌법재판소 가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 한번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납득도 용납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리자를 정치적 중립으로 그리고 대선 출마를 해버리면서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국힘 쪽에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민주당이 너무 질질질 끌려간다 이제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해 본 정치인들과 법률가들은 리스크 관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예, 예. 리스크 관리라는 게 나중에 지금 이런 행동을 용납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법률가들이. 그 경영학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예. 과정이거든요. 그걸 별도로 배우기도 해요. 무슨 리스크가 있냐, 무슨 리스크가 있냐.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그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국가가 이런 리스크에 빠지는 거예요. 답답해요, 진짜. 자 그러면 이제 탄핵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제안 주셨고 네. 민주당도 제약의 상황에서는 탄핵까지 간다고 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 국민들이 다 뒤통수를 맞았다. 맞아요. 또 어떤 분은 부분적으로 그게 파기환송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기에 결론을 낸다는 것은 자 12대 0이든 뭐 10대 2든 9대 3이든 자 무죄가 이제 확정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 사람들을 꾸짖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대를 한 것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을 왜 대비하지 못했느냐. 맞아요.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했어야 한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네. 조희대를. 윤석열을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봐준 거 아니에요. 설마 그런 짓을 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똑같습니다. 조희대도. 설마가 사람 잡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딱 그걸 보고 아, 조희대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 동참했던 아홉 명이죠. 예. 명의 대법관들 똑같은 놈들이다.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판결하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당연히 상식적으로 파기환송된 것이고 유전이가 대선 후보 사퇴하라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걸 언론에서는 또 이제 똑같이 기계적 균형이라는 막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빠졌죠. 그게 아닌데 그렇죠. 권위 있는 대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100% 무시하자면 아예 나라의 뿌리를 흔들어서 그냥 혁명하자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그러니까 사법기관의 결정을 어디까지 무시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그러면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저한테는 질문으로 와닿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죠. 예. 이제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지역구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내란 세력과 이 민주 세력 간에 지금 전쟁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 진영과 반민주 진영 사이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생애를 잘 설명하고 이거는 다 음모론자들이 또는 그 악마화하려고 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니까 여기서 뿌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민주당이 해야 됩니다. 자, 탄핵이 아닌 방법으로 민주당이 지금 현재 네. 준비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했다는 비전을 쫙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탄핵을 빨리 해야 돼요. 조희대 해도 됩니다. 예, 예. 왜 안 합니까? 일단 조희대하고 또 말 안 듣니까 절차라 무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 하는 사람들 다 탄핵하면 됩니다. 나는 그래서 탄핵의 일상화. 탄핵 일상화는 이제 충분히 그렇게 이제 주장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선거 국면에서 네. 판을 깨는 것이다라고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판을 깬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윤석열이고 심우정이고 지기현이고 그 조희대입니다. 예. 걔네들이 판을 깬 거예요. 그러면 혹시 제가 이렇게 이제 약간 걱정스럽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네. 이제 판이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상황 관리만 잘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니 조금 좀 이제 여유를 두고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을 일거에 우리가 정리정돈을 하자라는 생각이 저한테 좀 깔려 있어서 네네네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국회의 권능을 회복하는 것은 예. 무슨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예.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국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를 또 놓치고 있다 얘네들이.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네. 자 국회가 지금 최동석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네. 민주당이 170석이 있습니다. 네. 받아들이고 실행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매우 현실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민주당이 실행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지혜로운 조언이라는 측면에서 네. 우리가 특정한 정당 조직 지도자에게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찬 또는 대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참모나 좋은 자의 역할이다. 중요하죠. 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민주당에게 이 탄핵이라는 카드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이제 현실적인 지혜로운 충고나 조언이 있느냐 이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그걸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뭐 있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그 윤석열을 다루는 방식을 보고 대안이 없겠구나. 대안이 없겠구나. 다른 대안이 없겠구나. 그럼 차의 상황은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뭐 공직선거법이 말도 안 되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의 출마 자체를 못하거나 중도에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건 최악이죠.
자 그렇게까지 조의되는 시도할 겁니다. 시도한다. 그런데 그 법원이라는 것은 고법으로 내려온 것이 다시 상고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로서 절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6월 3일 이전에는 대법원에서 네. 재상고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고의 최종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법적으로 보장된 시간까지도 무시하고 할 수 있죠. 선고를 할 수 있다. 네. 그것까지 의심을 해야 한다. 이게 그거 의심해야죠. 고법이 그렇게 해버리면 고법이 뭐 기일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바로 해버리고. 자, 고법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면 두 가지죠. 내가 이제 상고를 7일 이내에 할 수 있으니까 7일 동안 기다렸다가 하고 네. 그리고 상고하면 상고 이유서 제출 시간이 네. 20일이 있거든요. 네. 그 20일을 보장을 해야 된다고요. 법적으로. 네. 그렇게 하면 6월 3일이 무조건 넘어갑니다. 아 그래요? 근데 20일을 보장하지 않고 임의대로 상고 이유서 제출을 받지 않고 상고장을 냈는데 이걸 바로 기각을 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제 교수님도 계세요. 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부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 이거는 법 절차가 의무적으로 20일이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조의대가 법 절차 지켰어요? 자 그렇게 이제 해버리니까 결국 그 논의를 하던 변호사님의 말씀은 그러면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라고 이제 하시면서 그것은 대법원에서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워낙 상상 초월의 일, 좀 더 가면 초현실적인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걱정과 우려를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것은 그런 상황은 올 수 없다라고 하는데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하라는 거예요. 탄핵하면 못 하잖아요, 얘네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탄핵할 수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할 수 없다는 전제로 이제 답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장을 쏴야 된다. 예. 국회의장을 쏴야 된다. 국회의장을 쏴야 돼. 국회의장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란 이후에 지금까지. 그건 어떤 근거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 탄핵할 사람들을 수두룩 닭상으로 있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누가 막은 건지 다 아시잖아요. 네. 친문 세력이 다 막고 있어요. 내가 계속 문재인 얘기하는데. 자, 친문 세력 문재인 또 지금 국회의장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이야기가 원론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만 이제 그렇게 가면 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조직론적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는 현실적으로 탄핵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네. 그러면 가장 지혜롭게 이 상황을 대처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국민을 설득하는 거죠. 국민을 이제. 설득하는. 네, 설득 이제 지금 국회의원들이 설득하는 일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국민 위에 있다고 항상 국회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특권이 많고. 그러니까 국민에 나가서 설득하는 것은 잘 못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자, 설득의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저 사람들이 기득권층이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 프레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를 자기 신념으로 가지고 있어야 제가 말하듯이 계속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자기 지역구에 가서라도 다 얘기하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네. 아직 속에서 이재명에 대한 그 낮추어보는, 깔보는, 업신여김 이런 것들이 저들 속에 뿌리 깊이 있습니다. 기득권. 그러면 민주당이 기득권이 아닌 것처럼 보이시나요? 기득권 세력입니다. 민주당은. 예. 제가 저는 몇 명 아니지만 몇 명 만나서 얘기해 보면 네. 우리 지금 한국이 처한 이 시대 상황, 그러니까 역사 의식과 시대 정신이라고 저하고 얘기하는데요. 역사 의식도 시대 정신도 없어요. 네. 민주당 의원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뭘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되는지를 국회의원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자, 오늘 최동석 소장님의 말씀으로는 원론적으로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이제 세부적으로 현실적인 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건드리고 어떤 부분을 정리해서 이것이 구체적인 과업으로 주어질 것이냐라는 것은 여러분 숙제로 좀 남겨놓겠습니다. 탄핵이 지금 최선의 방법이고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이 말씀.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그걸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서 고법의 판단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대법원의 어느 시점에 다시 상고가 되는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상황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 상황 저희들이 이 상황을 열심히 뒤따라가면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정보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최동석 소장님 갑자기 이렇게 모셨는데 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탄핵이 답이다. 예. 자, 결국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광고 참다릉회 그리고 128만 원 최대 혜택 인터넷 비교원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 특히 참다릉회는 카톡이나 네이버에서 경영푸드 치시면 훨씬 더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믿고 회원으로 가입하고 주문해 주시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값싸고 가성비 좋은 상품 함께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